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모두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주택이나 도로 등 13,000여 건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키나와 남동쪽 1200km 해상에서 12호 태풍 무이파가 발생해 앞으로의 진로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 연휴를 앞두고 방역당국은 철저한 개인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모임과 여행은 소규모로 짧게 하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각 연기하며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만날 땐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9개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선별진료소 603곳과 임시선별검사소 84곳이 이번 추석 연휴에 운영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가 오미크론 합의 변이인 BA4와 5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백신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 백신은 mRNA 방식의 이가 백신으로 기초 접종을 완료한 뒤 추가 접종을 사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엔 날씨가 대체로 쾌청하겠고 한가위 보름달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엔 비가 내리거나 파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늦은 귀경길은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인명피해가 모두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번 태풍으로 포항과 경주, 울산에서 1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1명이 실종됐고 3명이 다치는 등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15명에 달합니다. 주택이나 도로 등의 시설 피해는 13,000여 건이며 벼가 물에 잠기거나 과실이 떨어지는 등의 농작물 피해 면적은 7,141헥타르로 파악됐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침수 피해를 본 포항제철소가 오는 10일부터 고로 3기 가동을 재개합니다. 네, 자동차나 조선업 등 유관 산업의 연쇄 피해로 이어지는 건 다행히 막았지만 포스코 설립 이후 49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초유의 사태로 손해가 극심합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포항제철소가 추석 당일부터 쇳물을 녹이는 핵심 설비인 고로 3기의 가동을 순차 재개합니다. 지난 6일 새벽 최대 50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물에 잠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닷새 만입니다. 당시 인근 냉천이 범람하면서 제철소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전기 공급도 끊겨 고로 3기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고로 3기가 모두 휴풍에 들어간 건 포스코가 쇳물을 뽑아낸 지 49년 만에 처음입니다. 포스코는 태풍재해 복구 TF를 꾸려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수기와 비상발전기 80여 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고 임직원들은 추석 연휴도 반납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침수됐던 성강변전소 복구를 시작으로 담정수 설비와 액화 천연가스 발전이 정상화되면 연휴 첫날부턴 고로 가동에 필요한 스팀과 산질소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아변변전소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 추석 당일엔 고로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제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조선업과 자동차, 건설업계에 끼치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닷새 만에 제철소 가동이 재개되면 유관 산업까지 연쇄 타격을 입는 피해는 막을 수 있지만 포스코가 이번 사태로 입은 손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번 태풍이 불어올 때 월파 현상으로 부산 해안 지역의 상가와 도로 시설물들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찾아올 때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청사포의 해안가 점포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상인들은 모래주머니와 콘크리트 덩어리까지 동원해 월파에 대비해봤지만 개인의 힘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월파 피해를 겪은 상인은 반복되는 재난이 야속합니다. 환자 되고 고만 별짓 다 해봤는데 10m 파도가 만조에서 바로 때릴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 옆에도 지금
다 저 콘크리트 볼을 2개씩 쌓아놔도 다 깨지니까. 월파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방파제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매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설계와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다 보니 결국 이번 태풍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습 월파 지역의 시설물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파도에 휩쓸린 보도블록들이 도로 건너편 상가를 덮치거나 포장 도로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파도에 강한 설계로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도블록처럼 단위별로 떨어지지 않고 뜯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아닌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한다든가 구조물들이 이탈이 생기지 않는 형태로 설계를 반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를 사람의 힘으로 모두 막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대책을 알고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도 지난달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대와 마찬가지로 많은 차량 침수 피해를 남겼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져서 보험료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인상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선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이 더러워진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지난달 초 중부권을 덮친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입니다. 여기에 제11호 태풍 흰남노까지 상흔을 남기면서 차량 침수 피해는 더 늘었습니다. 지난달에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은 12,000여 대로 추정 손해금액은 1,50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파악된 흰남노 피해 차량은 6,000대에 달합니다. 차량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앞으로도 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손해보험회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국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사의 보험인 재보험에 가입해 손해금액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발생한 차량 피해 가운데 보험사가 직접 부담할 금액은 400억 원가량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30%에 미치지 않습니다. 손해율에 미칠 영향도 0.2%포인트에 그쳐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당국의 분석입니다. 하반기에도 손해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율 등 보험사 영업 실적에 부합하는 보험료 조정을 유도해서 국민들의 차보험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초까지 태풍 한두 개가 추가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하반기엔 이동량 증가와 등판길 사고 등으로 손해율이 오르는 만큼 아직 속단하긴 이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질병관리청은 태풍 흰남노로 인한 수해 지역에 감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수해 지역에서는 오염된 물을 통해서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노로바이러스 등 장관 감염증, 또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음식 조리 전후나 식사 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포장된 생수나 끓인 물 등 안전한 물과 충분히 가열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설사와 구토 등 증상이 있거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식재료 세척 등 조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닿은 음식이나 약 4시간 이상 실온해둔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흰남노에 이어서 제12호 태풍 무이파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8일 오전 9시쯤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1200km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태풍 무이파로 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계속 북서진해서 다음 주 화요일쯤 일본 오키나와 서쪽 23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우리나라 부근으로 북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진로의 변동성이 낮아지면 수시 브리핑을 통해 태풍 상황과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줄어들며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1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 가운데 미국 뉴욕주는 28개월 만에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20만 명 이하로 전주보다 1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3,700여 명으로 5% 줄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했습니다. 지난 2월에 비해 주간 단위 코로나19 사망자가 80% 넘게 줄었지만 여전히 44초마다 한 명씩 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계절적 특성에다 변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아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주가 28개월 동안 유지해온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지난 4월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을 때도 의무화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환자 수가 줄고 오미크론 변이 맞춤형 백신이 승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Department of Health will be issuing new guidance regarding masks based on the CDC guidance, and starting today, masks will be optional. 뉴욕주는 그러나 노인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신의 책임 아래 마스크를 벗더라도 타인의 마스크 착용은 존중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 제약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에 대응하도록 개발한 코로나19 2가 백신의 사전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식약처는 한국 화이자 제약이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 2주의 비임상과 품질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를 7일 신청함에 따라 품목허가 심사 전 사전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바이러스인 BA4와 BA5 공통 부분을 각각 항원으로 발현하도록 만들어진 mRNA 방식의 2가 백신입니다. 기존에 허가된 백신을 기초 접종한 후 추가 접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전국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국민 누구나 무료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연휴에 선별진료소 603곳과 임시선별검사소는 84곳이 운영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9곳에서는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은 연휴에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응급실과 지역 보건소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처방받은 먹는 치료제 조제를 담당할 당번 약국은 연휴 기간 매일 500에서 1000곳이 운영되며 명단은 질병청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추석 당일 720여 곳 등 연휴 기간 모두 6,000개소가 운영됩니다.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 연휴를 앞두고 방역당국은 모임과 여행은 소규모로 짧게 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미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이동과 모임이 잦아지면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향 방문을 계기로 60대 이상 고연령층 등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고위험군을 만날 때는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백신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방문을 자제하고 기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에선 필요시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섭취한 뒤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추석 방역 대책을 놓고 일상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만 명대가 나왔는데 목요일 기준으로는 7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대로 계속 감소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신규 확진자가 72,646명, 아주 현저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신규 확진자의 정점은 8월 셋째 주 17일, 18일에 18만 명 정도가 정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마 이전 주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전 주에는 하루 평균 578명, 거의 600명에 가까운 위중증 환자가 나왔고요. 사망도 이전 주에는 78명이 하루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번 주에는 위중증 환자가 526명, 사망인 경우에는 64명으로 이 추세가 시차를 두고서 2, 3주 후에 정확하게 지금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사실은 이 신규 확진자의 규모보다는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감소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수학자들이 앞으로 2주 뒤 신규 확진자가 적게 4만 명대에서 6만 명대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내놓았는데요. 그럼 이 정도까지 감소할 거로 보십니까? 예, 그 정도는 아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일평균 확진자 규모가 7만 6천 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 주에 감염 재생산 지수, 즉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냐 하는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8이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0.83으로 2주 연속으로 1 이하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5, 6만 명, 적게는 4만 명까지도 감소하다가 아마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12월 정도가 되면은 다소 증가하는 유행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위중증 환자가 줄고는 있습니다만 방역 당국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위중증 환자가 580에서 85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글쎄요, 이거는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30일 날 질병청에서 얘기한 수리 예측 자료인데요. 이때는 확진자 수도 굉장히 많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8이었고 위중증 환자 수도 거의 600명에 육박하는 아주 최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예측 자료에서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은 틀렸다고는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한 500명 전후에 위중증 환자가 앞으로 1, 2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한 7만 명대 수준으로 굉장히 감소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 3주 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감소하다가 또 추석이 지나면서 약간 증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추석 이후에 조금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정점에서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수리 예측 모델로는 580명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점 상황이 지금 우리 이번 유행의 정점을 8월 셋째 주로 본다면은 그 정도 신규 확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600명은 넘어가지 않는 수준에서 정점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마 최대한으로 보이고요. 그거보다 적은 숫자로 우리 의료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추석 방역 대책에 대한 말씀도 나눠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없이 맞는 또 첫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연휴에 원스톱 진료기관을 6천여 개 운영을 하고 전국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시행하는 내용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걸로 재유행을 막을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은 어떤 유행을 막는다는 개념보다는 사실 발생한 그 환자들이 바로 진단 검사를 받고 격리하고 또 고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먹는 치료제를 조기에 투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이 최근의 유행에서는 PCR 검사를 60대 이상이 아닌 한 상당히 받기 어려운 조건이었었는데요. 이번 연휴 기간에 한해서는 9개의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PCR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혹은 접촉을 한 상황이라면 혹은 출근하기 전에 미리 진단검사를 받고 만약에 양성이라면은 집에서 격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생활 방역을 잘 지켜나가신다면은 이번 유행의 감소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방역 통제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방역이라도 잘 지킨다면은 그것으로서 어느 정도 유행의 규모가 감소 추세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입국 전에 그 검사가 사라지면서 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그 팩트 체크를 해보면 입국 이후에는 여전히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3일부터 입국 전 음성 진단서
의무화했던 것을 중단했다고 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단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일단 입국한 후에는 장기 체류자라든지 장기 체류 외국인이라든지 내국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어서의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일 1차에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광 목적의 이제 단기 체류 외국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나도 거기서 Q 코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양성이 나온 경우에 있어서는 격리를 하기 때문에 네. 관광 목적이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네. 격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신고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방역에 있어서 검역 부분에 있어서 1일차에 진단 검사를 받고 Q 코드에 그 기입하는 신고하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의무화하는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추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연휴가 결국은 방역 통제 없이 사회적 거리 두기 없이 맞는 첫 추석인데다가 첫 명절인데다가 또 우리 인구 이동이 약 3천만 명 정도 4일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동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년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때에도 항상 명절 때에는 이 증가 추세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나지는 않았었거든요. 또 올해는 방역 통제가 없다는 부분이 물론 문제는 되겠습니다만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생활 방역들 즉 실내에서의 마스크 쓰기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환기 또 가능하면 이 귀성하셨을 때 지인들과의 만남을 최소화하고 단시간하고 하는 것들을 잘 지키신다면은 올해 추석도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네. 또 코로나19뿐 아니라 요즘 독감도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뚜렷하게 의심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이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가운데 독감 예방 접종을 꼭 맞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어느 분들일까요? 예, 독감이라는 것이 지난 2년 동안 아주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 세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유행이 거의 되지 않았었는데요. 네. 올해는 일단 호주라는 모범 답안이 있거든요. 거기는 겨울이 먼저 오기 때문에 지난 겨울 시즌에 굉장히 많은 유행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유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독감하고 코로나가 같이 유행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감 예방 접종을 꼭 맞아야 할 대상자로서는 일단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면역 약화 환자, 기저질환자, 또 비만 하시는 분들, 임신부들은 꼭 맞는 것이 일단 독감 예방 주사로서 코로나19와 구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득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독감 예방 접종이랑 코로나19 백신이랑 동시에 접종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이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나온 이후 WHO에서도 같은 날에 양팔에 코로나19 네.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까지도 문제 없다고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두 개를 한꺼번에 맞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예. 있어서 아무리 경증이라도 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먼저 맞고서 부작용 사례들이 다 없어진 이후에 다시 일주일 정도 후에 새로운 백신을 접종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접종받는 것도 물론 안전하지만 이제 몸 상태를 봐가면서 약간 기간 차이를 두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그 긴 연휴입니다. 국민들께 당부의 말씀도 좀 전해주시죠. 예, 물론 지금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이 하루 7만 명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통계로 보면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예, 우리가 1등하면 일본이 2등 이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진단 검사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통계가 적게 잡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지금 상황이 꼭 안심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귀향 시 가능한 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고향에서 친구들, 지인들 많이들 모여서 같이 음주하는 것이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예.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적은 단위로 모여서 가능한 한 생활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손 씻기, 또 실내에서의 마스크 쓰기, 환기하기, 좀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면서 모임을 가지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명절에 나의 건강, 가족들의 건강, 또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대체로 쾌청해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한가위 보름달도 대부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다만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거나 파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늦은 귀경길 계획하시는 분들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태풍이 지난 뒤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맑은 날씨는 귀성길이 시작되는 금요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휴 첫날인 금요일,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이 쾌청해 귀성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전망입니다. 강풍이 불거나 물결이 높게 일 가능성도 낮아 하늘길과 바닷길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당일인 토요일에는 전국이 맑겠지만 낮더위가 이어지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커질 것으로 보여 성묘길에는 기온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가위 보름달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높은 구름이 유입되더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단 이제 제주도와 이제 경상 동해안 쪽으로는 동풍과 남동풍이 수렴하는 형태로 동쪽에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귀경길은 전국에 구름이 많거나 점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까지는 무난하지만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해와 동해 바다에는 파도가 높아질 수 있어 바닷길을 이용하는 경우 미리 배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휴 뒤 첫 출근길인 다음 주 화요일에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리거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남부지방에서 본격적으로 복구가 시작된 가운데 전통시장들은 지난달 폭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추석 대목을 맞아 손님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활기를 되찾고 있는 전통시장을 안동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최대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동작구에 있는 전통시장은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명절 대목 장사를 준비하던 상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품 대금만 약 3천만 원, 장사를 며칠씩 못하는 건 얼마나 걸릴지 몰라. 열흘이 걸릴지 뭐 일주일이 걸릴지 그건 모르는데. 한 달이 지난 뒤 시장은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곳 고추기름 가게는 지난 폭우로 각종 재료와 기계가 침수돼 모두 버려야 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정리를 마치고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90% 정도 복구가 다 됐고요. 거의 정상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폭우성이 아니고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무난히 지나는 것은 너무 하늘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난달 폭우로 점포 100여 개가 침수됐던 서울 관악구 전통시장도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음식 재료와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수해를 입었지만은 이제 걱정 마시고 100% 다 이제 공사도 다 끝났고 손님 맞이를 100% 다 준비돼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수도권 전통시장 70곳 가운데 66곳은 모든 점포가 정상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까지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인들도 많아 자비로 피해를 복구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모두 그래도 다시 힘을 내서 그래도 다시 이렇게 추석 대목으로 이렇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장사하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한쪽으로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지난달 폭우로 인한 상흔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만큼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 빠른 지원과 복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이른 탓에 시중에는 햅쌀이나 햇가위리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국내 연구진이 수확이 빠른 품종들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한 덕에 차례상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학모 기자입니다. 양력으로 9월 10일인 이번 추석은 2014년 이후 가장 빠릅니다. 때문에 대부분 곡식과 과일들의 수확 시기가 되지 않았고 시중에도 물건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물건들이 좀 다양하지 않아서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뭘 살지 약간 고민이 되네요.
가격도 크게 올라 장보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너무나 물가가 올라가지고 좀 간소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이에요. 조금 이른 듯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재배 기간이 짧아 수확이 빠른 국산 진옥과 해들쌀. 일본 품종을 밀어내고 밥맛 좋은 경기미로 출하합니다. 국산 아리수와 홍로 사과 역시 잘 익었습니다. 명절 대목에 맞춰 억지로 수확하거나 미리 저장했던 예전 사과 맛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이 많아서 빨리 저는 매장에 얼른 가서 보급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드셔보신 분들은 아리수만 찾습니다. 갈색의 신화 배와 초록색 슈퍼 골드나 설원 배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수확 시기가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추석 절기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맛있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외래 품종이나 억지로 수확한 농산물보다 수확 시기를 맞춘 국산 품종이 우리 전통 명절 추석에 한결 더 어울립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추석 연휴 장시간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한다면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콧물이나 비염약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서 추석 연휴 기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의료제품 사용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식약처는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면역력 저하 등으로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 등이 심해질 수 있는데 이때 항히스타민제를 먹을 경우 졸음이 유발되고 진정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복용 뒤 장거리 운전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야외 활동에서 진드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긴 소매 옷과 긴 바지 등을 입어야 하고 진드기 기피제는 용기 외부에 의약 외품이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고령 운전자라도 80살을 넘어서부터 교통사고 위험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일괄 적용하기보단 연령대를 나눠서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가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한 채 앞서가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갑자기 차선을 넘어 옆 차로를 달리던 차에 부딪히고 함께 좌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이던 차량 앞을 가로막아 버리기도 합니다. 모두 7, 80대 고령 운전자들이 낸 운전 부주의 추정 교통사고입니다. 고령자 운전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고령 운전자 가운데서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살 이상 운전자를 5살 단위로 나눠 교통사고 위험도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인명피해 환산값을 사고 건수로 나눈 수치인데 80대부터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오히려 60에서 70대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력도 저하돼서 위험을 늦게 발견하고 또 반응 시간도 길어져서 위험을 회피하는 능력도 저하가 돼서 사고를 피하기도 어렵고 사고 나면 사고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인력과 예산은 제한된 상황. 65살 이상 모든 운전자에게 통일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위험도에 따라 연령대별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운전면허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60에서 70대에겐 비교적 느슨하게 풀어주고 80대에게 더 강화해 적용하는 게 한 방법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도 연령대별 순위를 정한 맞춤형 혜택을 통해 고위험 고령 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더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차등화된 맞춤형식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령 운전자에게 무조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대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두 나라 통상대표가 만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협상 상대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고 나온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할 공식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간 그 협의체 구성을 오늘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제 개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타이 대표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자유무역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두 나라 통상대표가 만났음에도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윤곽조차 거론되지 않았고 협의 일정도 구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더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미국 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회담 후 내놓은 보도자료를 봐도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언급은 마지막 부분 단 한 줄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우려를 주의 깊게 들었고 양국 간 협의 채널을 열기로 했다는 게 전부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시행령을 통한 해법 모색을 시사했지만 전기차 차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법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 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나 만족할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쾌적한 도시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게 바로 지하 공간인데요. 이 지하 공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위험하기도 하고 육안으로 확인도 쉽지 않은 지하 공간 점검 작업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국건설기술원 집안연구본부 김주형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본부장님께서 이끌고 계신 집안연구본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건설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네. 제가 속해 있는 건설연 집안연구본부에서는 집안공학과 관련한 전반적인 신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데요. 집안공학은 땅 위에 건설되는 모든 구조물, 예를 들면 도로, 터널, 그리고 건축물과 교량기초, 굴착 등의 건설 분야 전반에 걸쳐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IoT 및 인공지능 기술과 건설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어떤 기술인지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건설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인력 투입 대비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안전사고도 타 분야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건설 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장치, 즉 스마트폰이라든지 GPS, 다양한 센서, 로봇, 자동화 기술 등을 이용해 건설 생산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 말 그대로 스마트한 건설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집안 공약 분야에서 이 스마트 건설 기술을 이용한 그 대표적인 예시를 좀 몇 가지 설명해 주시죠. 네, 크게 건설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들로 구분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건설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 건설 기술은 이 굴착기나 다짐 롤러 등과 같은 건설 장비에 GPS와 다양한 센서를 장착하고 운전석에 있는 모니터를 보며 운전을 할 수 있는 장비 관련 기술입니다. 네. 기존에는 장비 운전자의 경험에 크게 의존하였지만 스마트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초보자도 경험이 많은 운전자와 같이 이 장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스마트 건설 기술로 지중 점검 로봇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 주변에서 싱크홀이라고 불리우는 집안 함몰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건설연에서는 이 집안 함몰의 원인이 되는 지하관로 건전성 평가 로봇과 터널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중 점검 로봇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지하를 점검하기는 사람이 점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중 점검 로봇이 있다면 정말 간편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로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대상 구조물이 지하관로인지 또는 터널 구조물인지에 따라 다른 종류의 로봇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네. 우선 지하관로에 사용하는 로봇의 경우에는 이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하관로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고
확인하고 이 자동적으로 위치와 지하관로 내부 결함을 확인해서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정량적으로 제공해주는 기술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 로봇이 이 지하관로 내부를 지나가면서 이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이 땅 속에 설치된 지하관로의 3차원 설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현재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또한 터널의 경우에는 이 터널 내부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한 균열을 점검하여 균열의 크기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수 보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콘크리트에서 표면에 생긴 균열을 영상 센서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균열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실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로봇이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시설을 점검해 주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저희 건설연 지방연구본부에서 개발한 지하공간 자동화 점검 로봇 기술은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공지능은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을 시켜야만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적은 양의 영상 데이터만으로도 명확한 균열 탐지가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2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촬영하는 스테레오 비전 기술을 통해 이 3차원 균열 측정 기술이 개발하여서 구조물의 정확한 상태 진단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사용이 되네요. 그 지하 공간 자동화 점검 로봇 기술이 지하 공간에 점검을 하면 뭐 저희 같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 하정우 씨가 주연한 이 터널이라는 재난 영화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네. 영화 초반부에 터널이 붕괴가 되어서 주인공이 터널 내에 갇히게 되면서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실제로 영화에서와 같이 이 드라마틱하게 이 터널 붕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터널 균열로 인해 누수가 된다든지 또는 국부적으로 콘크리트가 탈락되어 낙하한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로봇 기술을 사용한다면 우리나라에 약 한 2,700여 개의 터널 내부 균열 데이터를 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점검과 보수가 가능해 빠르게 노후화되어가는 이 터널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로봇이 사람보다 물론 뛰어나고 더 안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사람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장애물이 부딪혔을 때 뭐 어떤 회피를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이 정해진 단면 크기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이동간 장애물, 예를 들면 로봇 이동 중에 바닥에 케이블이 있다든지 아니면 턱이 있다든지 하는 곳은 현재 상태의 로봇으로는 극복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런 부분도 많은 유사 현장에서 많은 시험을 통해 이 한계점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건설연 지방연구본부에서 개발한 스마트 건설 기술, 거기서 이제 또 로봇 기술 등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다른 기술 개발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 있는데요. 네. 터널 시공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폭약을 이용한 발파 공법과 이 터널 굴착을 위한 전용 장비 터널 보링 머신 TBM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 TBM에 대한 국산화를 연구해 왔고요.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TBM은 전면 커터 헤드로 땅을 파내는 동시에 이 장비 내 이 벨트 컨베이어를 이용해서 흙이나 암석을 지상으로 배출하고 이 굴착과 동시에 구조체를 바로 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시공 방법입니다. 네. 저희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이 TBM의 가장 핵심종이고 성능을 좌우하는 커터 헤드에 대한 설계 원천 기술도 개발을 하였는데요. 세계 7번째로 이 커터 헤드 설계 원천 기술을 개발하였고요. 이와 더불어 커터 헤드 설계를 전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예. 네. 자, 본부장님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작업자의 안정성도 높이고 또 건설의 효율성도 높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아주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기술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모든 개발 기술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술 개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특히 건설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 개발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현장 적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해야만 실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을 위해서 올해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을 위한 건설 기준 및 관련 제도 정비, 그리고 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자유롭게 실검증할 수 있는 이 성능 시험장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정책에 대한 후속 액션 플랜들이 잘 계획되고 실행된다면 우리나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을 통한 이 건설 분야의 이미지 제고뿐만이 아니라 생산성 그리고 안전성 확보라고 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네, 이 기술들이 상용화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어떤 건축물을 만들 때도 또 아래에 위치한 집안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이 스마트 건설 기술이 더 탄탄하고 안전한 집안을 구축을 하고 또 건설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집안연구본부의 김주영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를 통해 핵융합 장치의 새로운 운전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서울대 연구팀은 K-스타 운전 데이터를 분석해 핵융합 장치 내부가 높은 에너지로 가열될 때 발생하는 특정 입자들이 핵융합 과정을 안정화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파이어 모드로 명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새로운 운전 방식이 기존의 핵융합 장치 운전 방식에서 난제로 꼽혔던 불안정 현상을 막고 운전 제어도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발전이 정지됐던 부산 기장군 신고리 1호기에서 손상이 발견돼 원자로가 곧 수동 정지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고리 1호기 송전 설비 손상을 확인했으며 정비를 위해서 원자로를 수동 정지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고리 1호기는 지난 6일 태풍 흰남노에 대비해 출력을 79%로 낮춰 운전하던 중 발전이 정지됐고 출력이 30%까지 줄었습니다. 이후 원안위는 원자로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한수원이 현장 점검에서 송전 설비 손상을 발견했습니다. 원안위는 손상 원인 파악을 위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수사단을 구성해서 현장에 파견하고 설비 전반의 안정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주 신월성 2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8일 오전 10시 40분경 신월성 2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초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월성 2호기는 제어봉 구동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에 이상이 생겨 제어봉이 낙하하면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습니다. 제어봉은 원자로를 급히 정지시키거나 원자로 출력을 조절해야 할 때 사용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원안위는 현재 원자로가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없는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최근 감소세로 접어든 확진자 추이가 다시 반전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개인 방역이 중요합니다. 네, 현재 도로는 고향으로 가려는 차량들로 혼잡한 상황인데요. 교통량이 늘면서 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는 만큼 안전 운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